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자예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요. 아들이 저에게 혼자 사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연히 혼자 살면 많이 외롭겠다고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외롭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그립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혼자 남겨진 사람인걸요. 저희 집은 어릴 적 몹시 가난했어요. 6.25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했지요. 아마 제 연배 나이라면 제가 말하는 가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하고 저는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살림을 해주는 일을 해서 가정의 보탬이 돼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가 되니 부모님이 바로 선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역시 그리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저의 가족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저는 아들은 저처럼 힘들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매일같이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죠. 남편 역시 자식 사랑이 남달랐어요. 남편도 저처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부모님의 사랑 역시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아이 우리처럼 키우지 말자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희는 돼지를 키우게 되었어요. 덕분에 아들은 제가 살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곧잘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참 저는 운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식도 낳는 모습을 볼 행복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하늘로 가버렸어요. 아들 대학교 졸업식 날 서울에 올라가서 변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럴 때 쓰는 말인가 싶더군요. 그 당시 아들은 졸업하고 일할 회사를 이미 구해놓은 상태였어요. 아들은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앞으로 네 미래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말을 했었죠. 그 후 아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서울에 자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여자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얼마 후 돌연 회사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시골에서 저와 함께 돼지를 키우면서 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아니,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시골에 내려온 거야. 너 설마 아예 여기서 살려고 하는 거니? 네, 저는 도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랑 같이 돼지 키우고 농사나 지으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결혼할 색시가 괜찮다고 하든? 그 여자랑은 결혼 안 하려고요. 시골에서 돼지 키우면서 사는 사람 싫대요. 아들은 말로는 회사 생활과 도시 생활이 싫어서 내려온 것이라고 했지만 혼자 있는 제가 걱정돼서 내려온 것 같아 보였어요. 사실 남편이 죽고 저에게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평생 시골에서 산 저는 도시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한사코 거절을 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서울로 가지 않자 아들이 시골로 내려오고 만 것이죠. 결혼까지 파혼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라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기어코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40살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시골에 내려온 후로
여자 만나는 꼴을 못 봤어요.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시골에 젊은 여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들은 매일같이 돼지를 키우거나 농사 지느라고 바빠서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파혼한 여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점점 차면서 저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이나 선자리를 알아보고 아들에게 말도 해봤지만 아들은 그런 자리는 불편하다고 거절하더군요. 자기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면서 결혼할 운명이면 어디서 어떻게든 만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매일같이 일만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건지 저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해야겠다는 마음이서야 행동으로 옮기는 아들의 성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여자 만날 마음이 생기기를 기다릴 뿐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준수는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냅둘 거야? 아니 어째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한다는 말이 없어. 에휴, 여자 만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 아니고? 준수 이제 나이도 40이 넘었어. 서울 살고 돈 많은 남자여도 그 정도 되면 여자들이 싫어할 텐데 시골에서 돼지나 키우니까 누가 좋아해. 속으로는 여자 엄청나게 만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걸 거야. 그러지 말고 국제결혼이라도 좀 알아봐. 아들놈 평생 여자 없이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아니야. 우리 애는 일만 한다니까. 여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어. 한평생 한 마을에서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제 아들이 여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우리 아들 여자한테 인기 많은데 그저 결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동네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시골에서 돼지 키우는 남자를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을에 살고 있는 준수 나이 또래의 남자들은 대개 국제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조건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지만 주변에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이 다들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아들에게 국제결혼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고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저와 평생 살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아들은 저를 돕기 위해서 집안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특별히 힘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없으면 나이 든 제가 더 힘들 상황이었죠. 요리에도 관심이 있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로 가끔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먼저 죽을 텐데 그때 혼자 남아서 살아갈 아들 녀석 생각에 저는 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서 살아도 좋으니 제발 외국 여자랑이라도 결혼하기를 늘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혼자 지내본 적 있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말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개월 혼자 살았잖니. 나는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랑 결혼했으니까 그 외에는 혼자 지낸 적은 한 번도 없네. 근데 그거는 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럼 그때 혼자 사실 때 어떠셨어요? 뜬금없이 아들이 저에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저는 아들이 혹시라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건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결혼하면 따로 나가 살고 싶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죠. 아주 편했지? 오롯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만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혼자 있으면 빨래도 줄고 편하게 놀러 다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얼른 결혼해서 나가라. 옆에서 좀 떨어져. 이 애미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혼자 좀 살아보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예전에 남편이 죽고 나서 몇 개월 혼자 사는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말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걱정돼서 시골로 내려와준 아들이 정말 반갑기까지 했었죠. 게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늘 쓸쓸해 보였어요.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않고 어딘가 축 처져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는 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살고 싶진 않았어요. 아들이 자식을 낳는 것도 옆에서 보고 싶었고 알콩달콩 제 부인이랑 사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결혼하고 나가서 따로 살아보고 싶어서 저한테 묻는 건가 해서 저는 혼자 살고 싶다고 속에 없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들이 자꾸 외출이 잦아졌어요. 항상 할 일을 다 끝내고 집에서 TV만 보던 녀석인데 가끔 할 일을 미루고 볼 일이 있다면서 친구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 빈도가 늘어나는 걸 보니 왠지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은근슬쩍 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아니라고만 했죠. 동수야, 너 사실대로 좀 말해봐. 맨날 준수 데리고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야? 아이, 네. 아이, 볼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준수 여자 생겼지. 근데 준수가 운전을 못하니까 네가 대신 데이트하는 데까지 태워다 주는 거 아니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들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 동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동수는 제 질문에 적잖이 당황하는 얼굴을 하더니 중요한 일 때문에 가는 거라고 둘러대더군요. 아들이나 아들 친구 녀석 중 저에게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지만 저는 아들에게 여자가 생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잦은 외출에 가끔은 전화가 오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서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하겠구나 싶어서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그 뒤로 아들이 빨리 데이트하라고 일하는 것을 더 도와주었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이것저것 챙겨 먹였어요. 어머니, 저 서울에 올라가려고요. 서울? 언제? 네 여자친구가 서울에 놀러 가자고 하든? 아니요, 저 여자친구 없어요. 저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거기서 취직해서 생활하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시골에서 돼지 키우는 남자는 싫다고 해서 그러는 거니? 아니에요, 여자 생긴 거. 저 서울에 취직했어요. 동수랑 차 타고 매번 나갔었잖아요. 그때 취직할 곳 알아보러 다닌 거였어요. 저번에 면접 보고 온 데가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일하러 오라고 오늘 연락 왔어요. 응?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대체 무슨 회사야? 무슨 일 하는데? 어머니는 들어도 뭔지 모르세요.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기 지겨워요. 붙잡으셔도 저 서울 가서 살 거예요. 저번에 여쭤봤을 때 혼자 사시는 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하여튼 저 오늘 합격 연락받고 거기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지금 그 나이에 뭐 할 거냐고 그냥 농사나 지으라고 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헷갈려 하던 스마트폰 사용법, 작년에 새로 바꾼 보일러 트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죠. 혹시 위험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 번호도 종이에 따로 적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혼자 잘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동수한테 자주 들여다봐달라고 부탁해두었다고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동수한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집을 구할 돈을 들고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매일 함께 있던 아들이 없어져 버리니 너무 쓸쓸했죠. 남편이 죽었을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왠지 버려진 것 같기도 해서
처량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도 구하고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면서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혼자 사는 집 구경도 할 겸 서울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아직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쁘다면서 저에게 서울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 혼자 어떤 곳에서 사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이 나중에 서울로 한번 모실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죠. 준수야, 얼마 전에 김장 담갔는데 엄청 맛있어. 너희 집 주소 알려줘라. 오랜만에 네 얼굴도 볼 겸 가져다 줄 테니까. 네? 아니에요. 뭐하러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너?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엄마가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게 걱정되면 주소라도 알려다오. 택배로 보내줄게. 괜찮아요. 사실 저 집에서는 식사 안 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도 봤자예요. 그냥 사 먹는 게 편해요. 설거지하기도 귀찮아서요. 제가 반찬 이것저것 보낸다고 주소 알려달라고 했는데 됐다면서 집에서는 안 챙겨 먹고 매일 사 먹는다고만 하더라고요.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아들인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 왜 집 주소도 안 알려주니? 내가 올라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집에서 야식이라도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김치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보낼 테니까 주소 좀 알려줘. 아니에요. 괜찮아요. 왠지 어머니는 주소 알려드리면 저한테 말 안 하고 찾아오실 것 같아서 못 알려드리겠어요. 너 설마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엄마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서울 생활 적응하느라 바빠요. 그런 이상한 말씀하실 거면 끊을게요. 뭔가 수상쩍어서 캐물었더니 아들은 당황하면서 귀찮게 할까봐 그런다고 돌려 말하고는 불이 나게 제 전화를 끊었어요. 괜히 제가 엄한 소리를 해서 아들이 조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태도를 보고 여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되는지 다음날 아침에 무난 인사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들 목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대신 동수가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자기한테 서울 가기 전에 저를 부탁했다고 하면서 제 말동무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친아들처럼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죠. 그리고 한 달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보자마자 꽉 안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잘 지냈니? 서울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아주 살이 쏙 빠졌네. 아들은 서울로 떠나기 전보다 훨씬 살이 빠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여자가 밥을 잘 안 차려주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왠지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별로인 색시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차려내서 밥을 먹는데 아들이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들을 걱정하자 자기가 오기 전에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말을 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와 아들은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야? 어머, 실버타운? 헉, 너 설마 실버타운에서 일하니? 아니요, 제가 일하는 곳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실버타운 팜플렛인데 회사 동료 중에 부모님이 여기 실버타운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말했더니 이걸 주시더라고요. 요즘 실버타운 괜찮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혼자 사시는 어머니 걱정되면 실버타운 생각해보라고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저랑 한번 둘러보러 가요.
저는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옆집에 혼자 살던 할아버지가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서 요양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혼자가 된 자기 아버지 모시기 싫어서 서로 미루다가 결국 요양원에 넣은 거였어요. 저는 아들도 저한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만나고 있는 색시가 늙은 노모를 모시기 싫다고 해서 그랬겠다 싶었어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시골에 혼자 사는 제가 걸리적거려서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낸 줄로만 알았거든요. 실버타운? 내가 뭐하러 이런 곳에 갇혀서 지내. 난 여기가 좋다. 이 집이 좋고 이 동네가 좋아. 여기 혼자 계신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이곳에 가서 친구들 사귀셔도 되고 시설도 좋고 훨씬 좋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돈도 많이 들어서 안 돼. 그 정도 돈 없어. 이런 곳에 갈 돈이 어디 있니?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어? 네가 돈 다 내주는 거 아닌 이상 못 간다. 어머니가 돈이 왜 없어요? 이 집도 있고 돼지우리, 밭도 조금 있는데요. 가실 때 이 집이랑 가지고 있는 땅 팔면 되잖아요. 안 된다. 네 아버지랑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것들인데 판단이 절대 안 된다. 아들은 갑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땅들은 죽은 남편과 힘들게 모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저희는 그날 크게 싸웠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칠의 냉전의 시간을 보냈고 아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부동산에게 우리 집이랑 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땅을 보러 언제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땅 안 판다고 소리를 쳤어요. 팔 생각 없다고 한참을 뭐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준수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부동산에 들러서 땅을 팔고 싶다고 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못 알았나 보다 하고 전화를 불이 나게 끊었어요. 아들은 평소에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딱히 저에게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실버타운 팸플릿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싫다고 말까지 단단히 해놓은 상태였는데 독단적으로 부동산에 팔겠다고 말을 해두었다뇨. 이건 필시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웬 꽃뱀 같은 처자를 만나서 준수가 사리분별 잘 못하고 제 어미 재산을 다 빼내가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아들이 저 몰래 집이며 돼지 농장을 부동산에 팔려고 내놓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라도 시켜주었을 텐데 그런 낌새도 없었고, 아니면 아들이 도시에 나가서 무슨 큰일이 났나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저 몰래 사업이라도 하려고 사채라도 끌어다 쓴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아니면 취직한 회사가 이상한 회사라든지요. 당장에 아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집도 모르니 저는 아들에게 우선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나 제 눈치가 보여서 큰일이 있는 것을 말 안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은 좋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좋은 말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어보아도 아무 일도 없다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수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동수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저는 동수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정말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닌데, 제가 어머니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동수는 제 눈을 1초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더군요. 분명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서로 비밀 지켜주는 우정도 분명히 중요해.
하지만 친구가 큰일을 겪고 있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절대 되는 게 아니야. 분명 네가 도와줄 수 없는 일 아니니? 나한테 얼른 속 시원히 말해봐라. 준수한테는 아는 체 안 할게. 아이, 아니에요. 숨기는 거 전혀 없어요, 어머니. 동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한숨을 쉬고 아들의 비밀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준수 간암이래요. 저번에 무료 검진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시내 큰 병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준수 간암이 너무 심하게 퍼져서 자기네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갑자기 동수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들이 치료할 수 없는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할까 싶어서 그동안 동수와 함께 병원 이곳저곳을 알아보려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마음을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알면 충격받을까봐 말을 못했다고 동수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딨니, 우리 아들?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아들은 임종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병원에 있었어요. 괜히 저와 같이 살면 저를 힘들게 할까봐 그곳을 택했대요. 그래서 저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동수가 말해주었죠.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이에요. 저는 당장 아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찾아가면 아들이 놀랄 거라고 저를 말렸어요. 우선 제가 먼저 준수에게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말했다고 할 테니 준수가 어머니 뵐 마음을 준비하면 그때 함께 가요, 어머니. 동수는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언젠가는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오히려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더군요. 그리고 며칠 자기한테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말해줬어요. 그 며칠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낸 것도 모자라서 하나 있는 아들까지 먼저 보낼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는 동안 남한테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세상이 미워지기까지 했죠. 얼마 후 준수가 동수에게 저와 함께 병원에 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이 입원해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준수야. 어머니. 병실 문이 열렸고 아들은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그새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너 왜 어미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대체 왜? 아픈 데가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저는 아들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그런 저의 어깨를 쓰다듬어주면서 괜찮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때 아들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세요.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제 상태 좀 대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차마 제 입으로 전하기가.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 가망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미 암이 너무 퍼져 있어서 항암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 편하게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기한은 4개월 남짓이라고 말해주셨죠. 저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저와는 달리 이미 자신의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퇴원하고 싶어요. 퇴원해서 우리 집에 가서 지낼래요. 그건 안 된다. 치료 다 받아야지. 그래야 하루라도 더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병원을 떠난다는 건 그거는 차마 아들이 죽는다는 걸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말을 했죠. 어머니, 저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아도 죽어요. 그리고 여기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여기 갇혀서 죽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어머니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다가 죽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실버타운 말씀드렸을 때 그곳에 갇혀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저한테 화내셨잖아요. 지금 제가 그 상황이에요. 어머니 힘드실까봐 여기서 지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남은 생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렇게 저와 가끔 밖에 산책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친구 동수가 무언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웬 노트와 필기도구, 카메라가 들어있더군요. 야, 이게 다 뭐냐? 네 선물이야. 노트랑 볼펜이 선물이라고? 야,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 받으면 안 좋아할 텐데 다 큰 어른한테 필기구라니? 아들은 말로는 툭툭거리면서도 기분이 내심 좋은지 연신 웃으면서 동수가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여기 이 노트에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적어봐. 버킷리스트 말이야. 내가 다 들어줄게. 버킷리스트? 아니 정말 네가 다 들어줄 수 있어? 나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너 나 해외여행 보내줄 돈 있냐? 해외여행? 어디로? 말만 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모습을 보니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흐뭇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죽음을 기다리는 아들을 웃게 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투닥거렸어요. 며칠 뒤 동수는 양손에 무언가를 가득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한쪽 벽에 하얀색 블라인드를 설치했어요. 거기에서는 바닷가 영상이 나왔고 집안은 파도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게 다 뭐니? 준수가 하와이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야, 여기가 하와이다. 좋냐? 야,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니 이거였냐? 동수는 어느새 한 손에 카메라를 꺼내 들고는 아들에게 화면 앞에 가서 서보라고 했어요. 저와 아들은 하와이 바닷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셋은 그렇게 하와이도 가보고 파리의 도심도 가보았어요. 그날은 기분이 좋아 한참을 웃었네요. 그리고 저희 셋은 식탁에 모여 앉아서 노트를 펼쳐들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아들은 가고 싶던 곳, 먹고 싶던 음식, 배우고 싶던 것들을 이것저것 적었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더니 이거 왜 안 되는 거냐? 내가 말실수했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내가 머리 굴려서 방법 찾아야 하는 거고. 그 뒤로 아들과 여러 가지 추억을 쌓았습니다. 빵을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는 아들 말에 집에 오븐도 하나 사서 책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고 싶다던 놀이공원도 함께 다녀왔죠. 매일같이 여행도 같이 다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간 돼지 돌보랴, 농사일 하랴 아들과 추억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동수가 도와준 덕분에 아들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놀이동산 다녀왔으니까 여기에 체크하고
다음번엔 하고 싶은 게 뭐니? 어머니, 실버타운 보내드리는 거요. 야, 네가 있는데 무슨 실버타운이야. 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같이 있어야지. 저 있을 때 같이 둘러보러 다녀요. 그리고 제가 떠나면 그때 꼭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혼자 쓸쓸히 계시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알아보았는데 요즘 정말 좋은 곳 많아요. 괜히 여기 계시면 매일 일하게 되고 몸이 더 상하실 거예요. 그런 곳에는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식단도 엄청 잘 나온대요. 그리고 저보고 시골에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라고 했어요. 나 네 아버지랑 열심히 읽어놓은 이 터전 못 판다. 너 낳고 한평생 산 곳인데 여기 없어지면 네 아버지랑 너가 정말 내 곁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안 팔고 냅두면 되죠.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거 많아요. 저 죽고 나면 그 돈으로 충분히 편하게 먹고 사실 수 있어요. 갑자기 아들은 자신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남편이 차 사고로 죽었을 때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혼자 남을 저를 위해서 미리 보험을 많이 들어놨더군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암 보험금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때 받은 진단비는 병원비 치료를 받느라 거의 다 썼지만 사망보험금은 제가 쓰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늘 수 없이 아들과 실버타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이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았으니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생각보다 실버타운은 좋긴 했어요. 제가 생각한 요양원과는 아주 다른 곳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죠? 그래, 여기 좋네. 너 없으면 나 여기에 와서 살아야겠다. 정말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드세요? 그래, 여기는 청소도 대신해주고 밥도 챙겨주기까지 하니까 살기 편하겠는걸? 저는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실버타운에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 뒤 아들은 죽었고 지금 저는 혼자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소망대로 실버타운으로 이사할까도 생각했지만 죽은 아들과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이 남긴 보험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말 아들 말대로 제 남은 평생 놀고 먹어도 될 것 같더군요. 아직은 제가 정정하니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도 될 것 같아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가고 싶다고 했던 곳에 데려다주고 저희 모자에게 좋은 추억 선물해준 동수에게 차 한 대를 사주었어요. 동수는 아들이 죽고 나서도 저를 살뜰히 챙겨줍니다. 늙은 노인이 혼자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해서 매일같이 문안 인사를 하러 오네요.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동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저 매일매일 어머니 뵈러 와야 해요. 준수가 버킷리스트에 썼어요. 자기 대신 제가 어머니 챙겨달라고요. 하늘에서 준수가 지 마지막 버킷리스트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여자 복은 없었지만 친구 복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아들이 저에게 남기고 간 선물은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동수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를 생각하는 아주 효자 아들이에요. 부디 아들이 하늘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